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역사적인 날인데요. 저희가 10월 16일 함세웅 신부님 모시고 첫 번째 개점 특별 인터뷰를 시작하고 아직 3주차가 되지 않았는데요. 물론 이제 저희가 미리 한번 강서구청장 선거 보궐선거 현장을 뛰긴 했습니다만 한 달 만에 구독자 10만을 달성하는 쾌거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정말 이런 기적이 가능할까 싶은 정도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현장 취재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따박따박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모아서 성실하게 보도해 드린다는 약속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도 취재 편의점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오전 10시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657조입니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예산인데 관련해서 나라살림 오늘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축하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명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네, 하여튼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앞으로도 모실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10만 명 채널에 불러주시면 영광을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예산 전문가시니까 오늘 예. 국회 시정연설 쭉 들으셨을 텐데 예, 그렇죠. 가장 귀에 걸리는 인상에 남는 대목은 어떤 대목이었습니까? 저는 건전 재정을 이룩했다라는 네. 말이 가장 좀 인상에 남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건전 재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예산안은.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그 건전 재정이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정부의 건전 재정이라는 그 근거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내년도 그 지출 그 증가액이 한 2.8% 정도 된다라는 네. 말을 2.8% 정도가 돼요. 음. 근데 2.8%가 어느 정도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올해 물가 상승률이 3%가 넘어갈 거란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물가는 3% 올라가는데 정부 지출은 2.8%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내년도 정부 지출은 사실상 또 마이너스다, 라는 적자다.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출 구조 조정을 해서 네. 정부 지출이 물가 상승률보다도 적게 올라가니까 이 정도면은 건전 재정을 위해서 우리 노력했고 건전 재정을 이룩했다라는 말인데 근데 불행히도 건전 재정이 아니에요. 왜냐면은요. 총 지출은 2.8% 증가하는데 네. 총 수입은 마이너스 2.2%입니다. 마이너스 2.2% 수입이. 그렇죠. 수입은 마이너스 수입이 늘어야 2.2%. 되는데 지출이 지출이 덜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출은 2.8%밖에 늘지 않았지만 수입은 마이너스 2.2%로 굉장히 많이 준 거죠. 그렇다면은 올해보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났으면 올해보다 건전 재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건전 재정이 되겠습니까? 불건전 재정이 되는 건 너무나 너무도 명확한 가난한 거고요. 일이죠. 그래서 네. 내년도 재정은 절대로 건전 재정이 아닌데 예. 우리는 건전 재정을 이룩했다라는 예. 말을 들은 것이 제일 팩트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2024년 총 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2.8% 증가하도록 편성해서 그렇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건전 재정이고 내년에도 건전 재정을 유지한다라는 주장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이 자체가 가짜 뉴스라는 가짜 겁니다. 뉴스죠. 지금도 건전 재정 아니고 내년도도 건전 재정이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정부는 그 내년도 예산안을 처음에 예. 발표하면서 예. 그 건전 재정이란 말보다는 어떤 말을 했냐면은 예. 그 정상화, 예산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 예산 정상화의 의미는 우리는 건전하다. 근데 정상화라는 얘기는 그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말을 할 때부터 조금 재밌었던 게 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한 게 내년도가 벌써 세 번째예요. 네. 22년도 추경을 편성하고 2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고 24년도 본예산을 세 번째 편성하면서 드디어 이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세 번째 예산을
편성하면서 아직까지도 전 정부 책임을 돌리는 것이 도대체 언제부터 전 정부 책임을 돌리지 않을 것인가가 네. 뭐 재밌었겠지만 아무튼 정부는 지금도 건전재정이고 내년도 건전재정이라고 해요. 근데 이 정부가 불건전재정이라고 말하는 한번 지난 정부 얘기를 해보면은 네. 17년도, 18년도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재정수지 흑자 폭이 20조 원, 30조 원 이상 났어요. 20에서 30조. 예, 17년도 그러니까 지난 정부가 예. 첫 번째 추경을 편성했을 때는 뭐 20조 원 이상 재정수지 흑자가 났고 예. 18년도는 30조 원 이상 재정수지 와. 흑자가 났다가 예. 19년도는 굉장히 적극적인 재정을 펼쳤습니다. 예. 그래서 재정수지 적자가 예. 드디어 마이너스 12조 원이 났거든요. 근데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니 19년도 19년도에 마이너스 12조 원 나서 예, 그때 예. 난리가 났죠. 예. 국간이 거덜났다 평가를 받았던 게 예. 마이너스 12조 원인데 그런데 올해 재정수지 적자는 예. 뭐 아직 올해가 끝나지 않아서 뭐 예측입니다만 60조라면서요. 마이너스 한 40조 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40조. 예, 그러니까 세수 결손이 60조고 예. 재정수지 적자 폭은 저는 한 40조 원 정도 마이너스 날 거라고 생각하고 예.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그 목표치는 네. 한 마이너스 45조 원이에요. 더 늘어나네요. 그렇죠. 올해보다 당연히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근데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 목표치가 마이너스 45조 원이고 예. 지난 뭐 19년도 재정이 거덜났다라고 평가됐던 게 마이너스 12조 원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코로나 때는 뭐 물론 굉장히 재정수지 적자가 커졌고요. 예. 그런데 이걸 보면은 예. 아, 근데 건전재정이란 조중동 말은 보수 언론은 왜 이렇게 조용해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도였으면 큰일 났죠. 몇 바닥을 썼을 텐데. 그러면 마이너스 12조 원일 때 재정이 곡간이 거덜났다, 뭐 큰일 났다, 네. 뭐 그런 나라 망하게 썼는데 생겼다, 막 이런. 내년도는 마이너스 45조 원이 목표입니다. 목표가 과연 달성될지 여부도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 건전재정이 아닌 것은 확실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까지 와가지고 이런 그렇죠. 숫자 가지고 틀린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건전재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단 내년도 총지출이 많이 들지 않았다라는 네. 거고 두 번째 근거는 오늘 특히 강조했던 부분은 예. 이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인 지출 구조 조정을 노력을 해서 예. 지출 구조 조정 23조 원을 해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는 건전재정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근데 지출 구조 조정을 23조 원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를 국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오늘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 네. 우리는 모든 예산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라고 네.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근데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을 했다라고 국회에서 연설까지 해놓고서 예. 아직까지 국회에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는 국회에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놀랍죠. 이게 사실 믿지 않으시는 것이 상식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뭐 지성과 반지성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예. 검증 가능성이 있으면은 지성 영역인 거고 예.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 반지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이 반지성이에요? 뭐 검증 가능성이 없으면 저는 반지성이다. 거기까지만 말하고 싶고요. 예. 근데 이게 23조 원 지출 구조 조정했다라는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네. 사실이 아닌지를 우리는 검증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트를 국회에 제출하고 예. 국민에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정부는 그냥 보지 않고 믿으면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체로 여기는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예, 보지 그렇죠. 않으면 뭐 그냥 믿어 뭐 그렇죠. 이제 이런 투인 건데 근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저는 봐야지만 예, 믿고 확인해야죠. 예. 검증 가능성이 지성의 가장 본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검증할 수가 없어요. 저만 검증하지 못하면 괜찮은데 예. 국회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예산 지출 구조 조정 내역을 내놔야 예산 심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는 주지 않고요. 네. 그냥 예산안 리스트가 당연히 국회에 제출이 됐죠. 네. 근데 이 중에서 네. 무엇을 무엇을 늘리고. 지출 구조 조정이라고 정의를 했고 네. 그리고 무엇이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인지 그 리스트를 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예산안만 국회에 제공을 한 거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일종의 직무유기처럼 보이는데 네. 뭐 구조 조정을 했으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바꿨는지 어느 항목을 어떻게 조정을 예,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나 그렇죠. 뭐 객관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지 지금 우리나라 형편에 맞는 맞습니다.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확인은 그러니까 지출 구조 조정 리스트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네. 각각의 세부 사업별 증감액 내역은 다 국회에 제공을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지출 구조 조정 액수가 23조 원이다라는 말은 믿을 필요가 없고요. 그냥 각각의 세부 사업이 네. 어떤 것은 증액됐고 어떤 것은 감액됐고 이것에 대한 감액이 합당한지 이것에 대한 증액이 합당한지 그냥 별도로 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657조 그렇죠. 인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민생 예산을 늘렸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R&D 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16.6%나 그렇죠. 이제
대폭 삭감을 하고 새만금 예산도 다 깎고 청소년 예산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예산 전문가로서 이번에 제출된 윤석열 정부 2년차 예산안을 볼 때 그래서 예. 내년도 국정 운영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고 이 예산안을 볼 때 이 정부가 하려는 구체적인 목표가 뭐다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됩니까? 저는 그 예산안은 그 정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예산안을 우리가 평가하고 분석할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네.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이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윤석열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 감액된 것만 막 골라가지고 예. 이런 거 감액했대요라고 말하고 윤석열 정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증액된 것만 골라서 예. 이런 게 증액됐대요, 굉장히 좋은 정부래요 말하는 예. 것은 이건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취사 선택하지 말고 네. 그냥 통틀어서 네. 어떤 분야가 가장 많이 증액이 됐고 어떤 분야가 가장 더 많이 감액이 됐는지를 네. 따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정부의 예산 시스템은 16개 분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예. 이 모든 분야 중에서 예. 가장 많은 이 증감률을 예. 기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네. 이거는 바로 통일 외교 분야입니다. 통일 외교 분야. 의외죠. 예. 그러네요. 예. 아니 이념을 그렇게 강조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처럼 했는데 통일 외교. 아니 그리고 외교가 긍정평가 1위인데 예, 대통령. 그렇죠. 예. 통일 외교 분야 가장 많이 증액됐다고요. 아 증액. 통일 외교 분야가 증액됐는데 예. 통일 분야가 증액되지 않고 감액됐다는 사실은 전 국민이 알고 있죠. 그렇죠? 네. 통일부 그렇죠. 부 자체가 거의 예, 뭐 존폐 위기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예. 그렇다면은 통일 외교 분야가 증액됐다는 얘기는 예. 통일은 감액이 됐고 외교는 외교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통령 순방 예산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순방 예산도 들어가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ODA 예산. 아, ODA. 그러니까 해외 원조 예. 예산. 그래서 우크라이나 3조 보내고 뭐 이런 게 다 여기 들어간다는 네,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내년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증액률, 증감률을 기록한 분야는 통일 외교다. 네. 사실 알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예비비 분야입니다. 예비비? 예비 분야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고요. 예. 그 증감률로 따지면 두 번째고. 예. 근데 예비비 분야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다는 얘기는 국회 예산 심의권이 예. 적어졌다는 얘기예요. 아. 행정부 입장에서는 예비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고요. 네. 국회 입장에서는 예비비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의회 예산 심의권이 확대가 될수록 예비비는 늘어나지 않고 계속 정체되는 것이 여태까지 네. 관행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의회 권한은 점점 커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하는 예비비 증감률이 뭐 통일 외교 분야 두 번째로 가장 크게 증가하니까 네. 뭐 예비 분야 크고 세 번째가 바로 복지 분야입니다. 아. 그래서 복지 분야도 뭐 많이 증감률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그 부분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죠. 우리 정부는 복지를 많이 늘렸다라고 네. 많이 자랑하고 강조를 하셨는데 뭐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겠다. 맞습니다. 최저생계 보장. 그렇죠. 뭐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돌봄 서비스. 뭐 전국 24시간 지원 체제, 그다음에 자립 준비 청년, 뭐 이거 맞습니다. 등등등등. 예. 그렇죠. 복지 분야 전체가 늘어난 것은 팩트입니다. 뭐세 번째로 늘어난 건 팩트고 네. 그런데 우리는 또 주의해야 될 게 예. 복지 분야 중에서도 늘어난 게 있고 줄어든 거 있고 많이 늘어난 게 있고 조금 늘어난 그렇죠. 게 있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 늘어난 것만 예. 취사 선택해서 자랑하는 것은 예, 예. 이거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 위해서 복지 분야 중에서 예. 어떤 부분이 많이 늘어나는지를 또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보면은 복지 분야 중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부문은 공적연금, 기초연금, 노인 부문이거든요. 아, 자, 공적연금 부문과 노인 부문이 가장 1위, 2위인 이유는 예. 충분히 짐작 가능할 겁니다.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그 우리 공적연금이란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이잖아요. 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법은 바뀌지 않았어요. 법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는 정부가 의지로 늘린 것은 아닌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하다 보니까 늘어난 거예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아. 그리고 물가 상승이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노인 인구 증가, 물가 상승이 좀 올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 많이 늘어난 거고요. 예. 두 번째로 많이 증가한 그 노인 부문도 예. 이게 대부분 그냥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 기초연금 법 원래 공약은 예. 현재 30만 원을 40만 원으로 예. 올리겠다라는 것이 대통령의 공약이었죠. 공약이었는데 예. 그 법 안 바뀌었잖아요. 예. 법 바뀌었다는 소리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예, 못 예. 들었어요. 근데 법이 안 바뀌었는데 예.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은 마찬가지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예요. 기초연금도 물가에 연동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공적연금과 이 노인 부문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실은 우리 정부는 노인 인구를 증가시키고 물가를 상승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구나. 근데 이것은 뭐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은 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노인 부문과 공적연금 부문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금액이 증가된 부분인데 네. 요 대통령께서 자랑하는 부분은 네. 노인 부문과 기초 이제 공적연금 부분을 예. 빼고 예. 이 기초생활보장제도 늘렸다. 예. 딱 그 부분만 취사 선택해서 자랑을 하는 거고요. 근데 뭐 기초생활보장제도 늘린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고 아주 잘했다라고 박수는 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통일외교 분야 예비비가 늘어난 것은 어쨌든 그 국회의 어떤 기능을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욕심 이런 것들도 좀 있다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가 이게 예컨대 이제 좀 그 자유롭게 그렇죠. 뭐 돈 쓰고 싶을 때 쓰고 뭐 이런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취사 선택권에 이런 걸 좀 넓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렇죠. 근데 R&D 예산을 이렇게 많이 깎은 게 처음이고 사실은 연구자들 같은 경우 석박사급들 갑자기 일자리까지 잃게 됐다. 그리고 향후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조정의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거를 조정을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대통령께서 국회에서 연설을 했다라는 의미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저는 연설을 보지 않아도 무조건 한 줄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한 줄 요약. 예, 어떻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예, 있냐면 예. 우리 정부가 예. 내년도 예산안을 굉장히 잘 편성했기 때문에 예. 국회는 그 감액도 하지 말고 증액도 하지 말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네.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절차예요. 예. 이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지키면 지킬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회는 네. 또 행정부 수장과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국회 입장에서는 이 국민의 의견을 들어서 증액할 것은 증액하고 네. 감액할 것은 감액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 본질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은 대통령 국회 연설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국민은 판사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네. 어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국회에서 말을 하는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이 변호사 위치에서 네. 내년도 예산안은 너무도 훌륭한 예산안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깎지도 말고 늘리지도 말고 그대로 통과시켜 달라라는 논리를 국회에서 말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 거고 예. 국회는 아니다. 그거는 그렇죠. 우리 각자 롤이 그렇죠. 다르니까. 예산 예. 심의권이 있기 때문에 예. 깎을 건 깎고 늘릴 것은 늘리겠다라고 예. 말하는 거고 예. 국민은 이 중에서 어떤 말이 더 많은지 어떤 판사 입장에서 지켜봐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대통령 말이 옳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정부가 편성한 게 657조긴 한데 당장 세수펑크가 앞서 말씀해 예, 주신 예. 대로 60조 정도 예상이 된다는 거고 그렇죠. 내년에는 더 늘어난다는 전망이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세수가 줄어드는데 정부는 써야 되고 그러면 어디선가 이제 돈을 꼬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일단 이 세수펑크의 원인은 뭐고 이거 어떻게 메울 수 있나요? 누가 돈을 더 내야 됩니까? 일단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59조 원, 뭐 한 60조 원 정도 네. 줄어든다라고 예. 기재부가 인정하고 있고요. 예. 원인은 올해 세수 펑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이건 경기 둔화인 것은 맞습니다. 경기 둔화. 예, 경기 둔화 때문에 예. 세금이 덜 거치고 세금이 덜 거친 부분이 제일 첫 번째 이유고요. 네. 두 번째는 감세 영향도 있죠. 근데 감세 영향 중에서 특히 이게 부동산 관련된 감세는 네. 올해 바로 세수 영향에 미치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년이에요. 내년에 세수가 안 거치는 것은 네. 경기 둔화뿐만 아니라 예. 이거는 감세 영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발휘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세를 한 것이 네. 올해 기업에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올해 그 감세에 대한 영향이 내년도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여서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예. 올해 세수 펑크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경기 둔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작은 영향은 감세 정책. 내년도는 정부의 감세 정책이 더 크게 더 큰 것은 아니지만 예.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근데 올해만 하더라도 핵심 예. 원인이 예. 그 42%가 법인세 감소에서 비롯됐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인세를 22%로 깎지 않고 뭐 25%로 했다라면 그러면 다 거칠 수 있는 세수였던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그런 부분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법인세율이
법인세율이 올해 인하가 됐잖아요. 예. 근데 법인세율이 인하가 됐을 때 법인 세수는 언제 감소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법인 세수는 예. 작년 하반기 기업 실적에 따라서 올해 이 상반기 매겨진.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올해 상반기 세수 결손에 대해서는 예. 이거는 경기 둔화 효과가 있지 예. 법인세 인하 효과는 없고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세 인하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는 그래서 내년에 더 큰 영향이 내년도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거죠.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문제는 경기 둔화가 도대체 왜 일어났는지도 따져봐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사실 올해 굉장히 좀 큰 경기 둔화를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고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 위기인지 제가 한번 보니까 예. 이게 GDP라는 것은 예. 결과적으로 얼마나 많이 소비를 하냐, 그렇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하냐, 예. 그리고 순수출이 어떻게 되냐, 예. 이 세 개를 더한 게 우리 예. GDP예요. 음. 그런데 보니까 올해 그 2분기를 보면은 올해 소비가 줄었습니다. 그 1분기보다 2분기 네. 소비가 줄었고요. 예. 그리고 투자도 줄었어요. 예. 그리고 수출도 줄었어요. 예. 수출, 투자, 소비가 세 개 다 주는 이 트리플 경제 위기가 올해 2분기에 발생했는데요. 근데 이 트리플 경제 위기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리플 경제 위기가 마지막 발생한 것, 그러니까 소비, 투자, 수출이 다 감소한 것이 분기 기준으로 가장 최근이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예, 2008년도 금융위기.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네요, 지금. 예, 그렇죠. 그 정도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고요. 네. 근데 왜 그리고 또 이전으로 보면은 97년도, 네. 97년도 IMF 때. 외환 위기. 예. 그래서 우리가 97년도 외환 위기와 예. 2008년 금융 위기 예. 알고서는 예. 이렇게 세 개가 다 감소한 적이 없고요. 아. 이 정도면 꽤 놀라운 일인 거고. 아니 그러면 정부가 뭐 이념하고 예. 싸울 때가 아니라 예.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지금 이 경제 위기와 관련해서 뭔가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고 그렇죠.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한 이런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구체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건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게 뜯어보면은 네. 왜 지금은 이렇게 트리플 위기가 왜 발생했나? 97년은 외환 위기 때문인 거고, 그렇죠. 2008년은 금융 위기 때문인 거고, 뭐 때문에? 지금은 무슨 위기냐? 위기냐? 저는 지금 위기를 정부 위기라고 정의를 내려요. 정부 위기. 예. 윤석열 정부 위기. 뭐 어떤 정부든 아무튼 현재 정부 위기. 현 정부의 위기다. 생각을 그러니까 일종의 하는데. 정부 책임론 같은 거네요. 그렇죠. 정부가 운영을 잘못해서 발생한 그렇죠. 위기다. 그 근거는 명확하거든요. 왜냐하면은 2008년도 소비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네. 2008년도 소비 줄은 것을 민간 부문과 이 정부 부문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2008년도 민간 소비는 엄청나게 줄었죠. 왜냐하면은 금융위기가 금융위기가 발생했으니까.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민간 소비가 줄었을 때 그때 당시 정부는 어떻게 했냐면은 예. 그 이명박 정부였죠. 예. 이명박 정부 어떻게 했냐면은 정부 지출을 엄청 확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소비는 굉장히 많이 줄었지만 그나마 정부 지출을 확대를 해서 그 전체 소비 줄이는 거를 어느 정도 방어를 했죠. 예. 당시 2008년도 민간 투자 엄청나게 줄었어요. 그런데 정부 투자를 늘려서 전체 투자를 어느 정도 방어를 했던 게 2008년도 당시 이명박 정부 때였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어요? 현재 왜 뭘 하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소비 감소와 왜 투자 감소가 발생했는지 예. 따져보면은 예. 민간 소비 감소는 의외로 크지 않아요. 전분기보다 불과 0.1% 정도 감소했거든요. 예. 근데 정부 소비가 무려 전분기보다 마이너스 2% 이상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소비가 감소가 된 이유는 예. 정부 소비가 그냥 내려갔기 때문에 소비가 감소된 거고요. 민간 투자 감소되지 않고 오히려 0.1% 증가했습니다. 민간 투자는 증가했는데 네. 전체 투자가 제가 감소했다고 예, 했잖아요. 예. 전체 투자 감소한 이유는 예. 정부 투자가 엄청나게 감소가 됐기 때문에 전체 투자 감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간 소비와 투자가 감소된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네.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근데 정부 소비와 정부 투자가 현재 소비와 투자 감소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래서 저는 이 금융 위기에 이은 정부 위기다라고. 외환 위기, 금융 위기, 정부 위기. 그렇죠. 정부 위기론. 그런데 정부가 뭔가 대책을 내놓고 새로운 뭐 근데 참 위기감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오늘도 예. 시정연설에서 뭐 이렇게 특별한 결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우리가 예. 이렇게 열심히 잘했고 우리 정부 훌륭한 정부니까 예. 우리가 만든 예산 예. 말씀하신 대로 원한 대로 통과시켜라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별로 와닿지를 않는 수준이고 사실 그렇죠. 국민들의 이제 피부에 와닿는 건 상당한 위기감이 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25분이라서
정리를 벌써 해야 되는데 정부 재정 원칙 운영에 뭔가 묘를 발휘하거나 뭐 여기서 돌파구를 좀 만들어야 된다면 어떤 대안이나 제안을 좀 해주신다면 이 방송을 듣고 예. 계신 정부 관계자, 기재부 예. 관계자들에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재정을 이해하는 좀 근본 원칙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는데요. 네. 우리 가정 살림 원칙과 정부 살림 원칙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정 살림 원칙과 정부 살림 원칙은 정반대거든요. 가정 살림 원칙 우리 모두가 알아요. 수입이 늘면은 지출 좀 확대하고 네. 플렉스를 즐길 수 있는 네, 거고 네. 수입이 줄면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것이 가정 살림 원칙이잖아요. 근데 정부 재정의 원칙은 정반대인 게 내수가 안 좋아요. 내수가 안 좋으면은 정부의 세수입이 줄겠죠. 정부의 세수입이 줄었다라는 이유로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은 내수는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살림의 원칙은 오히려 이 내수가 안 좋을 때 지출을 확대하고 내수가 좋으면은 지출을 축소해서 경기 변동폭을 줄이는 것이 정부 살림의 원칙인데, 근데 이 정부는 지금 뭐 세수가 줄어서 지출을 줄여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재정의 원칙은 저는 두 가지 원칙이 중요해요. 하나는 재정의 책임성이고 네. 하나는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예. 재정의 책임성을 늘리려다 보면 재정 건전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재정 건전성을 늘리다 보면은 재정 책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개 균형을 적절하게 잡는 것이 중요한데 네. 현재는 이 두 개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수가 줄어서 네. 세수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의 책임성을 희생하더라도 재정 건전성도 이게 안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게 되는 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세수가 줄어서 생긴 거다. 말씀해 주신 대로 국회 기재위의 홍성국 의원 분석에 따르면 4년 동안 국세 수입이 연평균 6.8%씩 증가를 해야 예. 그래야 재정 준칙상 GDP 대비 관리 재정 수지 적자 비율 3% 이하 예. 기준을 맞출 수가 있다. 이거 어디서 7% 이상의 세수를 확보합니까? 지금 계속 줄어드는 판에. 그러니까 세수 7%가 확보되려면은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네. 우리 경상 성장률이 7% 가까이는 올라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예. 그 경상 성장률은 뭐냐면은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성장률에다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까지 예. 더한 거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가 뭐 7% 올라갈 수는 없지만 없죠. 근데 경상 성장률은 그래도 한 5% 물가 상승률 3%와 경제 성장률 1%만 2%. 더해도 한 5% 정도는 올라간다고요. 예, 예. 그래서 뭐 경상 성장률 5% 정도까지는 뭐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문제는 세수가 7%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고 그렇다 보면은 기존에 했던 그런 감세 조치를 저는 일부분이라도 좀 되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최소한의 재정 건전성은 차치하더라도 예. 최소한의 기준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당히 위기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뭐 R&D 얘기를 제가 제대로 못했는데요. 그러게요. 근데 R&D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늘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내년도 R&D의 핵심은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뭐 우주 R&D 같은 경우는 늘어났고요. 줄어든 부분은 탄소 중립이라든지 미세먼지 먼지.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다.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어디에 방점을 찍어서 어떤 분야의 R&D 예산을 줄이고 늘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지금 맞닿아 있는 문제가 어디인지 이걸 좀 잘 미래 세대까지 바라보면서 예산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예. 11월 예산 전국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 우리 연구위원님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만간 또 모셔서 상세한 분석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